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한국판 뉴딜이 중점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현실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국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임기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또 김태기 단국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기 교수님, 저희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 정부가 2시에 그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절차를 다시 한다.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제한에서 별다른 성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국이 그랬죠. 5월 말까지 이제 우리는 일본이 요구한 거 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무역 규제하는 거 다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WTO로 가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WTO 가다가 도중에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지소미아라고 왜 한일 군사 정보 협정 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아니 왜 이렇게 싸워요? 그만 싸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도중에 중단했는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지금 G7이 G11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초청한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제 중국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미국 편, 중국 편 이래 되다 보게 되면 아마 이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다시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또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WTO에서 조금 분쟁할 때 미국이 큰 형님처럼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9월 달에 지금 G11인가 G7인가 한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9월 달에 하기 전에 대부분 일들이라는 게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더군다나 그 WTO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는 그 참 하찮은 그 WTO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니들 왜 WTO가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이 WTO로 가긴 가는데 WTO가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지용 교수님,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자립도 높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업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까요? 당초에 이제 그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기에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게 지난 7월부터 이루어졌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1월부터 20일까지 실적을 보면은요, 우리 수출이 이제 한 20% 정도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오히려 반도체는 13%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소부장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직도 수출 규제 이제 풀지 않는 거 보면 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수출이 한 22%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그 일본에 그 수입하는 소비재 보게 되면 한 10%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우리가 소비재 해외 수입하는 게 10%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59%, 그 다음에 맥주는 88%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데도 아직 일본이 덜 급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WTO에 제소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WTO 최종 결정기구 상소기구라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제소한다 하더라도 결론 내리기 상당히 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WTO 재개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치고 신태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워낙 방대한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 연말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걸 내고 그때 이제 6월 달 직전에 이제 하반기를 냈는데 이제 쭉 들여다봤는데
대동소이해요. 작년 말에 나온 금년도 정책 운영 방향이랑 이번에 나온 하반기 정책 방향이 대동소이한데 큰 꼭지가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큰 꼭지가. 큰 꼭지가 20개나 됩니다. 20개나 네.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꼭지는요. 네. 각각이 한 4개씩 있으니까 네. 한 작은 꼭지는 100개쯤 됩니다. 네. 작년 말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네.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긴 게 당연히 있겠죠. 네. 그거 몇 가지만 네, 정리해 네, 보여드릴게요. 작년 말에 있었던 금년 정책 방향의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였어요. 아까 소재 얘기했던 부품, 일부. 예. 그다음에 이 장비 이게 이번에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혁신금융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어요. 혁신 금융이. 근데 여기서 지금 빠졌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작년에는 있었어요. 기후 변화. 그다음에 남북 경협을 작년에 굉장히 방점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말에는 금년도에 이 남북 문제, 경협 문제를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보니까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 새로 생긴 거가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이겠죠.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겠다 하는 철저 방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기 한계 기업 지금 뭐 거의 그 꼴깍꼴깍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지역 그걸 위기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걸 많이 돕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턴 기업을 조금 이렇게 촉진해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밸류 체인 즉 이게 물건을 만드는 허브로 만들겠다. 이게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간 게 전국민 고용보험. 요게 이번에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로 보면 대동소이 작년 말에 했던 것에 대동소이 판이나 이제 들어간 부분 빠진 부분이 대충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하셨네요.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해가지고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 또 어려운 산업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릴리프라 그럽니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뭐 경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산업이 회복되는 거죠. 그 리커버리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질서가 바뀌니까 여기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3R이라고 보면 됩니다. 릴리프, 그다음 리커버리, 리폼인데 이게 전부 다 릴리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제 쪽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 일자리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한계 기업들이라도 다 돈을 줘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 일자리도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야 그러면 이 릴리프는 다 좋은데 구제해 주는 거는 그럼 앞으로 회복은 어떻게 할 거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로 타격받았으면 사실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반등할 힘을 지금 이번 이 하반기 경제 정책에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했다고 보는 부분은 뭐냐라면 결국 기업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래서 막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가는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장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규제란 문제인데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지금 없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게 재정이네요 또.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재정 정책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책 실탄이란 말 써요. 정책 실탄. 실탄. 실탄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정책 실탄이 고갈됐다는 거죠. 모든 게 재정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한계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우리 달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이런 이야기 하다 말았어요. 잠재력 있는 회사는 회사채 부분들을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거기에 뭐 한국은행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통화금융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리커버리가 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규제가 전혀 규제 완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오로지 재정 정책인데 지금 현재 이 금융통화 부분은 왜 손을 안 대고 한국은행은 어디 갔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제 완화 내용이 빠져 있고 구제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거죠. 예, 내용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네, 하고 먼저 성장률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0.1%를 전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외 주요 기관들 마이너스 많이 전망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2%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낙관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부가 예. 일단 올해 그 예상하고 있는 거 0.1%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외국계 금융기관들이나 또 전망기관들이 마이너스 1% 이상씩 이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낙관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0.1% 성장하는 게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1.3% 또는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반기 가면서 재정 정책 확대하면서 우리가 고용 개선이 좀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될 거 아니냐는 믿는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2% 달성했을 때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그 견인했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썼을 때 그 0.1%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부의 역할의 상당 그 비중이 이제 그 반영이 된 이제 경제 지표겠죠. 그런 측면에서 0.1%라는 거는 정부가 한 7할 정도를 견인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서 평가하는 마이너스 우리 뭐 1% 이상 되는 거하고는 좀 결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정책 기조가 재정 정책 중에서도 이 소상공인들 그 안정,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고용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에 고용이 한 47만 6천 명 정도 이제 감소하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평가하는 올해 2000년, 2020년, 2021년 그런 경제 전망에서 그 올해 그 취업자 수가 그 증가 수가 0명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명도 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올해 그 노인 일자리가 한 13만 개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0명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나머지 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더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고용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제 정책의 초점은 아마 정부의 그 고용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세근 교수님은 이 정부의 고용 의지가 이렇게 있지만 전혀 늘어나지 않는 아까 노인 일자리만 뭐 13만 개 정도 만들어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자체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아까 13만 명이라는 거는 4월달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정부는 그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대폭 늘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차 추경도 보니까 그쪽에 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금년 연간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고용 그 창출 효과, 증가 효과가 13만이 아니라 최소한 한 4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3만보다도 한 30만 느는 거잖아요. 예. 그게 더 늘매도 불구하고 전체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59세 이하에서 더 많이 줄 거라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정부 목표대로 0명만 증가해도 저는 선방했다고 봐요. 작년 수준으로만 있었다고 네, 하더라도 왜냐하면 상관이다. 정부가 지금 60세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일 못 나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하반기 그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독려해서 예.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0%라는 이야기는 59세 이하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차원이라서 네. 0명 달성만 해도 뭐는 저는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있다. 네. 문제 아까 성장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0%는 할 것 같아요. 0%, 마이너스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이너스는 말씀이시네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 이유가 1분기가 오늘 그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네. 작년 대비 1.4잖아요. 오늘 해서 이제 잠정치로는 1.3%로 잠정. 원래 1.3였는데 1.4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3. 1.3인데 작년에 2% 성장에 비하면 지금 1.3이잖아요. 네. 그 1분기에는 3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2분기는 이제 4, 5, 6월인데
코로나 타격 효과가 조금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3월, 4월, 5월, 4월 그 산업 활동 동향을 보니까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3월보다 오히려 상황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뭐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수출도 잘 계속 마이너스 20% 일단은 이상 활동을 되는데? 재개하기 시작했고 네. 생활 방역 차원으로 이게 하기 시작해서 몇 개 업종은 조금 더 나빠졌지만 상당 부분의 업종들이 3월보다도 4월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바닥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정부도 경기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은 활동을 재개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음식, 주점, 여행, 그다음에 운수, 그다음에 교육 이런 타격이 많은 업종에서 점차 타격이 효과가 좀 개선될 거다라고 보면 네. 2분기 성장도 1분기보다는 나쁠 수는 있어. 1.4, 1.3보다는 나쁠 수는 있으나 0으로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전년 동기비로. 전기비로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면 상반기 전체를 작년 대비로 비교했을 때 안 되어도 1% 정도는 한다고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반기에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0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성장률이 이번에 기재부가 본 금년도 0.2 정도가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오히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로 본 것이 네. 과거의 관료와는 다르게 너무 좀 심하게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성장률 차원에서는 마이너스로 갈 것 같지는 네. 않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그게 다른 통계예요. 이게 별들의 리그란 말이에요.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고 해서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경제 성장 통계에서 빠지는 분들 대부분 이제 하위 계층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설사 0%가 금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위 계층은 전에 없는 불경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다. 제가 그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제 일반 국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신용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높이는 거,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거 여러 가지 포함됐는데 일단 뭐 네. 주요 내용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역점을 두고 아마 지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뭐 소비 진작하는 이런 부분으로요. 네. 그래서 뭐 화면에 나오고. 할인 네. 소비 쿠폰을 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승용차 사게 되면 뭐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 좀 더 봐준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근데 이 내용들이요, 진짜 하던 거예요.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게. 게 아니다. 네. 단지 이제 승용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장하거나 이런 연장하는 부분들이고, 거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따가 쭉 하던 거기 때문에 저를 예를 들어 소비 진작 대책 가지고 경기가 다시 좀 반등되는데 큰 도움이 될까? 네, 저는 네. 사실은 굉장히 반짝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게 어떤 지속 가능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네.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던 한도를 없애서 그러니까 비싼 차 살수록 더 혜택이 유리한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개소세 인하폭이 이제 70에서 30%로 줄어들고요. 예. 100만 원 한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출고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6,7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라고 봤을 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인하 효과가 상당히 크고 예. 그 밑에 가격일 때는 상당히 인하 효과가 적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가의 자동차에 살 때 그 개소세 인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국산 자동차보다는 외국산 자동차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용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도가 큰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은 네. 이게 반대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이러니컬하게 좀 잘못 어떤 정책이 좀 근데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세수 같고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어떤 어떤 이야기가 측면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30%를 깎아줘도 네. 비싼 차를 사야 국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수를 그러니까 이해가 더 되시죠? 확보할 수 이제 있다. 교수님 말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제 정부의 세수나 네,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차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쪽 관점에서 보면은 납득이 안 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비싼 금액에 대해서 70%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진다. 그 그런 관점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중형차 이하의 사는 차를 사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글쎄. 좀 거꾸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태껏 정부가 네. 개소서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는 사람은 비싼 차 사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국가로서는 비싼 차를 팔아야 아까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뭐 쿠폰 줘가지고 여행 좀 다니라고.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다 조금씩 차를 할인해 타고 주는 거. 오면서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이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경주로 간다고 합시다. 경주 갔을 때 내가 어떤 그런 그 호텔에 묵는다고 합시다. 네. 묵는 호텔이 있고 안 묵는 호텔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안 묵는 호텔은 왜 안 묵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서비스가 시설이나 뭐 그러죠. 많이 안 자, 좋다거나. 그럼 쿠폰을 준다고 합시다. 예. 쿠폰을 주면 그러면 그런 호텔에 갈까요? 마음에 안 든 곳은 안 가겠죠.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쿠폰을 줘가지고 여행을 가시오라고 해서 여행을 더 가게 되는 쪽은 코로나 효과로 피해가 덜한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즉 이런 쿠폰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가는 쪽이 있을 것이고 안 가는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쿠폰을 주면 어디로 쏠릴 것이냐? 한쪽으로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어려운 업종인데 이제 문 닫을 형편인데 이런 쿠폰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쪽으로 혜택을 줘버리면 저는 이것은 마땅한 저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봐서 1,800억 원어치의 쿠폰을 주시려면은 그렇게 주지 말고 그 돈을 고루고루 호텔이면 호텔, 관광업소면 관광업소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이 정부의 이게 소비 진작의 효과도 맞는 근데 뭐 거예요. 1,684억인데 네. 공평하게 나눠줄 만한 규모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건 규모도 안 되지만 그 작은 규모 가지고도 정부의 그 정책이라는 게 자꾸 쏠림을 만들어 버려서 진짜 어려운 여행이나 음식 그 네. 관광 음식점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저 그걸 꼬집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은 이제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재난지원금을 네. 다시 하자, 네, 네. 2차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 김태희 네, 교수님 예, 또 예.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더 해보자. 사실은 재난 기본소득 가지고 가장 재미 본 사람이 이재명 지사죠. 네. 그리고 또 그게 기본소득은 안 돼도 재난 긴급 지원금. 재난 그래가지고 긴급 지원금. 네. 처음에 이제 이 기재부에서는 50%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70% 할게요. 결국은 이제 100%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재명 기사는 맞들였죠. 왜? 그거 가지고 선거에 앞서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로 한 20만 원 더 쓰자 그래서. 맞습니다. 1인당 20만 원 더 주자. 네. 사실은 그 재난 이 지원금 받은 사람들이요. 받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돈 들어오니까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는 반짝 이제 소비 진작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청구서가 오는 거죠. 어떤 청구서가 오냐 그러면 내가 물어봅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글쎄요 교수님. 이게 세금이 너무너무 야금야금 올라가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왜 이 뭐 사회보험료 뭐 이게 뭐 연금부터 해가지고 의료보험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재난지원금이나 이걸 또 한 차례 더 준다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3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하는 거예요. 그게 곧 통과될 겁니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은 좀 낚아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 10월, 11월 가가지고 4차 추경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일자리 자금들이 대부분 6개월짜리로 50만 원 주는 일자리들입니다. 자, 이 돈이 딱 끝나는 그 순간 어떡할까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현재 우리가 이
공식 실업률은 4%예요. 근데 실제 실업률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 15% 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아까 뭐 0.1%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제가 볼 때 더 떨어진다 보는 거예요, 저는요. 왜? 실업률 자체를 굉장히 과수 추정했다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경제가 특히 이제 뭐 미중이 그냥 막 뭐 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수출이 지금도 뭐 이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30%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뭐 몇 달을 더 못 버틴다는 기업들이 절비한데 뭐 어떡할까요? 다시 그러면 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용 유지해 주세요. 우리 돈 드릴게요. 뭐 이런 일들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20만 원 그걸 막 흔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지금 이제 의원이죠. 그분들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낙연 씨도 마음 바뀔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해야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우리가 정말 추경이 4차 추경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겠구나.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소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구차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소비를 진작한다 그러고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서지훈 교수님은 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또 뭐 기본소득제 도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뭐 4개월 계속 연속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 8월까지로 사용돼 있는 어떤 기간, 유효 기간,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영세 자영업자 그 운영하는 어떤 상점에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는 어떤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씀씀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효과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라든가 내구재 가전제품 이런 거에 대한 소비 진작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 살리기라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작은 규모의 어떤 소비만 촉진시키는데 실제로 소비 그 중산층 이상의 그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내구재나 어떤 그런 비싼 고가 제품을 사줘야 소비가 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고해 볼 만한 게 우리가 그 이제 중국이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이구 환신이라는 제도를 쓴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구 환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할 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소비 촉진 그 보조금이죠. 가격이 일정 부분 10% 정도를 보조금으로 해주는 정책.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개소세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 한도 없애고 70%에서 30% 낮췄잖아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보조금제를 도입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의 한 10%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싼 내구재 팔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히려 또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부품 업종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네,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그게 사실 국민이 느끼는 그 체감 효과하고 실제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그게 긍정적인 효과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도소매하고 음식 숙박이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연간 부가가치 그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 경제 10%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2,000조라고 봤을 때 그 업종이 200조예요. 200조가 이게 부가가치 개념의 200조거든. 그러면 매출 개념으로 보면은 4배 정도가 되는 800조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도소매 음식 숙박의 1년 매출이 800조란 말이에요. 그것을 12개월로 딱 나누더라도 한 달에 한 70조 정도 되잖아요. 70조 정도입니다. 이번에 얼마 풀었죠? 긴급재난지원금을 푼 게 10 몇 조예요. 14조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14조가 전부 그 업종에 가서 쓰였다 하더라도 10조 정도 되는데 월간 매출에 한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튼 그래도 시장은 조금 온기가 돌았는데 뭐 긴급 재난지원금 그렇더라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떼는데 사람들은 저도 쓰고 있어요. 지금 기분 좋아요. 6,000원 쓰고 뭐 기분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실제 소비에 전혀 영향 없다 이게.
규모 자체가. 그래서 거시경제상으로 나타나는 지표상의 소비 진작은 거의 없을 것이니 기대하지 마시라. 제가 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네, 기본소득세. 따라서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 또는 인기의 수단으로 뭐 한 번 더 주고 두 번 더 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소비 진작에 주는 효과는 거의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은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틀려요.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네. 이거 매달 주는 거예요. 네. 매달 줄 형편 안 돼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타성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계속 기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어떤 건강한 경제 심리상으로도 이게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 논란은 저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들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인 이 수도권 규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과연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선 이 수도권 규제의 경우는 특히 대기업이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유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지금 정부 입장은 사정 봐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해주겠다 이렇게 네.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든 또 중소기업이든 해외 나간 기업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어떤 서베이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 나갔다 이겁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예요. 일자리가 엄청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우는 가장 이제 이 핵심이 네.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경우는 규제거든요. 대기업은 자본 가지고 신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결국 수도권에 묶여 있지 신산업 들어가는 거 묶여 있지 그러니까 들어올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중견기업들 이런 쪽 경우는 결국 인건비 좀 싸기 때문에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노동조합이 뭐 워낙 우리는 지금 더 세니까 예. 아예 들어올 지금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하반기 경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의 유턴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예. 귀환 한국으로 예. 이걸 제가 볼 때 굉장히 역점을 뒀어야 된다. 왜? 이걸 통해 가지고 규제 개혁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노동 개혁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갔어야지. 하반기 경제 정책령의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져 버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만일 유턴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랑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지금 유턴한 기업이 10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왜 안 들어오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막느냐 지금 이 문제가 이번에 조금 더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좀 다뤄주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 앞으로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라 저는 생각했거든요. 서 좀 아쉽게 교수님도 됐습니다. 지금 유턴 기업의 일부 지원책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규모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듯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금 기업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쇼어링이라 하죠. 오프쇼어링에 네. 반대. 그래서 상당히 그런 기업들의 지원이 많이 하고 있고 미국 고용부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미국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미국 벤처 제약사라고 하는 플로라는 회사하고 한 3억 5천만 불 정도의 그 광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 20억 불 정도 지원하겠다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구미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이제 라인을 이전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 리쇼어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지원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 경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좀 하반기 경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세액 공제 그 단일화하고 네. 공제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하고 합쳐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이 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세액 공제율이 이제 작년에 좀 그래도 좀 개선이 돼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 1%에서 2%,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에서 10%, 중견기업 같은 거 3%, 5%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올해까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그 단일화한다 그러면 과연 그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똑같이 적용할 거냐? 그것도 사실 뭐 정책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대기업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인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경련에서 그 정부의 어떤 제언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률 1% 떨어질 때마다 그 고용 한 45만 명 정도 감소한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금 한 25% 정도 되는데 23.5%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좀 인하할 필요 있고 투자 세액 공제율 같은 경우는 아까 대기업 2%로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대책이 좀 나오는 게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이제 한국판 뉴딜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그 하반기 정책적 방향 중에서 제일 역점을 뒀는데요. 신 교수님, 뭐 일자리를 55만 개를 만들겠다. 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니들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정책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한국판 뉴딜은 아직도 완성된 내용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은 세 개의 큰 축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고용 안정망 요 세 가지가 돼 있다. 아까 이제 55만 개 말씀하셨는데 고용 안정망에 이제 그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3년 동안 22년까지 총 지원 금액이 5조예요. 너무 작다 이게. 고용 안전망.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정망 해가지고 2022년까지 9천억 더 집어넣고 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22년까지 2조 7천억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제가 너무 통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재정이 뭐 500조, 600조 이런 나라에서 정말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라 정말 타격이 입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게 뉴딜의 이름에 걸맞으려고 하면 5조는 아니다.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우리가 그 추경에만 해서 들어가는 돈만 해도 이 거의 뭐 그죠? 60조, 70조 뭐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너무 작다는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다 나왔던 이야기라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쭉 오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쓰는 사람도 되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그린 뉴딜이라겠다가 녹색이라겠다가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는 그린이라겠다가 하나는 녹색이라 그랬다 이러니까 대부분 그 개념에 있어서도 좀 혼돈이 오는데 붙이려면 그냥 다 그냥 그린으로 붙이든지 해야지 여기다 가끔 녹색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이명박 때 이거 실패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린으로 하겠죠. 실수한 것 같아요. 그 녹색을 빼야 되는데 미처 서둘러 하다 보니까 녹색을 못 뺀 거 아닌가 그런 일부러 생각이 녹색인데 제목만 그린으로 바꾼 게 아닌가. 여기 있습니다. 5대 선도 녹색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5대 선도 녹색 산업. 이게 녹색이 들어가면 안 되죠. 5대 선도 그린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린 뉴딜에 저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희 교수님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리폼, 그러니까 그게 혁신이나 개혁이죠.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구제, 회복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국판 뉴딜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뉴딜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 대공황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막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정책이 됐는데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루즈벨트는 막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선 똑같이 거기도 대공황이고 실업률이 한 30%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대략 실제 실업률 한 15% 아닙니까? 더 심각했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구제를 했는데 어떤 구제를 하냐 그러면 우리랑 같은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공공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자리냐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한 공공 일자리를 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로, 댐, 항만, 뭐 이런 학교 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업 끝나면 누가 그걸 관리하죠? 그 일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계속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그거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남아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숙련을 쌓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설회사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은 굉장히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형이고 미래 투자형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형인데 우리 뉴딜은 이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청년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뉴딜의 핵심입니다. 청년들도 뭐 이 컴퓨터 가지고 뭘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노인 일자리랑 뭐 비슷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휴먼 이 뉴딜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 관련해서. 네네. 우선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국민 건강보험 딱 들어오죠. 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국민 건강보험은 아기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는데 네. 이 고용보험은 누굴까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월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 예. 내가 예를 들어 내 사업으로 일하는 사람. 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뭐라고 돼 있냐라면 한국형 실업부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실업부조나 이런 부분을 뉴딜은 미국 뉴딜이 어떻게 했냐라면 그때 도입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냐 하면 정부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그 일부 지원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게 휴먼 뉴딜도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개혁으로 눈을 좀 한번 주목할 만한데 예. 제도가 너무나 부실하게 되어 네. 있어버리고 그다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예술인들부터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한다고 하니까 예술인은 이제 법 개정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루어졌죠. 예술인 좋습니다. 들어가는 건. 네, 그러니까 예술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네. 그러면 예술인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특고도 여러 계층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도 있지만 택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외감 듣기 딱 알맞죠. 더군다나 내가 월급을 절반씩 꼬박꼬박 노사가 부담하는 그런 고용보험 냈던 사람들은 이미 지금 고용보험이 지금 적자가 돼 버렸고요.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한 30% 정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 휴먼 니딜 부분은 자칫하게 되면 이게 지금 기존의 고용보험도 흔들리게 십상이고 그다음에 실업부조도 아닌 것이 실업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지훈 교수님, 네. 우리 보통 이제 뭐 그 IT에 기반한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역발상 같은 이미지가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그 뉴딜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고용 창출이죠.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해서 고용 창출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SOC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민자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 민간 회사에서 물자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뭐 인프라가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산업의 핵심은 사실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데이터 규제 완화라든가 뭐 빅데이터 산업, 그다음에 AI 육성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민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결과적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민간 회사 쪽에서 고용을 늘리면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영업하던 금융기관들도 그 소위 말해서 디지털 산업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그 영업 형태로 바뀌면서 거기에 걸맞는 또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IT나 디지털 산업에 상당히 그 강점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강점과 그 뉴딜이라는 거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합성시켜 가지고 정부만의 어떤 아이디어로 새롭게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을 소지는 상당히 많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개념에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니까 역설적인 내용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육성 의지는 강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실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부가가치 큰 어떤 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서 순기능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관심은 이렇게 큰 일들, 많은 일을 하려면 재원인데요, 신 교수님. 이제 3차 추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 2차 추경 벌써 26, 7조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역대 최대로 규모를 하겠다. 우리가 감당 가능할까요, 재정적으로? 예. 저는 이제 3차 추경 규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네. 얼마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그 관심사인데 네. 이미 금년에 들어와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4월까지 100조가 넘었어요. 100조가 넘었고 그 100조 넘은 금액 중에서 40%가 차환용 발행이에요. 네. 그동안 발행한 것에 대한 그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 만기를 어째 방법이 없으니까 연장하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차환용으로 앞으로 매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년에 4월까지 50조 가깝게 새로 신규 발행을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죠. 전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매우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의욕은 좋은데 돈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세수가 막 줄거든요. 부가가치세도 줄고 예. 소득세도 줄고 뭐 교통세도 줄고 관세도 줄고 다 준단 말이에요. 국채 발행하지 않고는 뭐 그렇게 방법이 빚을 내지 없어요.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네. 국채 발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버리면 국채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죠. 네.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산업은행채나 뭐 중소기업체나 다른 관련된 공공기관의 채권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시중금리가 확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부가 참 의욕은 좋은데 돈이 많이 딸릴 것이다. 그리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앞으로 국가 건전성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한 이 과제가 너무 많아서요. 수백 개의 과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따라가기도 버겁네요. 예.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네. 부족해서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